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 타임스. 근데 부산보다는 서울이 더 낫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면이 뭡니까? 정연정 교수라고 네. 예대 이제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 안철수 캠프 이제 정치개혁 포럼에 계시던 분이 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노무현의 길이 있고 안철수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정도 우리가 그냥 이제 딱 받아들일 때 좀 특히 이제 개혁 진보 진영이라고 할까 야권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힘든 곳에 가가지고 부산에서 뭐 해서 제2의 노무현. 근데 안철수는 제2의 노무현이 아니거든.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고 노무현의 전략이라는 게 문재인 후보도 비슷한 전략이었지만 이제 TK하고 PK를 갈라친다는 거 아닙니까? PK의 영남 민주 세력을 다시 이제 소집을 시켜서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다. 우리가 남이다. 그리고 이제 호남에 따라오는 거고 이제 수도권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구도를 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사상이다, 뭐 이제 영도 돌파다 이런 이야기 거기에 이제 종속되는 논리인데 안철수의 길은 그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 다르다 뿐인데 그 차별성 하나뿐인가요? 첫 번째는 그거겠죠. 그리고 예컨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제일 전 후보 정 교수 높이 나온 데가 호남이죠. 호남이거든요. 예. 뭐 호남에 대한 이제 그런 고려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노무현의 길하고 이제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 뭐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사실은 수도권에서 시작을 한 사람인 거죠.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는 그 인권 변호사로서 그 오래 활동이 있으시고 기반 자체가 다른 건데 그냥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 가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대구에 갔었지만 수성. 그때는 이제 사실은 유시민은 노무현의 길을 약간 버전업을 해서 간 것이고 그 길을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힘들다 안 힘들다를 떠나가지고 보는 이제 비전이 다른 것이고. 이철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부산 안 가고 서울로 택한 거. 부산을 안 갔다는 표현 자체가 좀 성립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왜 부산에 가야 왜 부산을 가야 되느냐라고 문제 발생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어색하다고. 어색하다.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논리는 좀 큰 정치를 좀 꿈꾸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좀 승부수를 던지는 그게 노무현의 길에 대한 모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미 이제 저쪽은 새누리당 쪽에서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나올 거라고 공언을 한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무게감 있는 새누리당 내 정치인이고 좀 이렇게 제대로 뭐 격돌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논리에서 부산을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야권의 정치의 일종의 병폐 중에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아주 모험적인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이기면 뭔가 돌파가 되고 상황이 반전되고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지내놓고 보면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가 분당에 나가서 이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에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듯하게 만드는 게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지 뭐 보궐선거 작은 데 나가서 이기면 잠깐 반짝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회에 취해가지고 또 나머지 과제들을 놓치는 게 나는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부산 정도 같은 경우는 저는 야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산에는 이미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큰 인물이 있죠. 대선 주자까지 했던 큰 인물이 있고 그러면 문재인을 중심으로 부산 판이 결집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흐름 중에 수도권에서 졌잖아요. 결과적으로 서울만 이기고 나머지 지역에 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의 야권은 수도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고 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는 20, 30대 그러니까 새정치라는 건 20, 30대를 세대적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것이 결집되는 건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에서 한 인물이 나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윤태곤 뭐 분석가나 외국 좀 점잖게 얘기했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다 영남 출신이잖아요. 안철수 부산, 문재인 부산, 그다음에 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경남 창녕. 창녕이잖아요. 그러면 이 만약에 구도가 이렇게 잡히고 2명이나 다 부산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호남 사람들 정서가 어떨까요? 저는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을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면 당연히 서울로 배치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조금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영도 선거는 문재인 후보가 감당해야 될 선거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그게 또다시 도전해서 본인의 힘을 검증을 하고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부산 전체의 에너지가 확산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안철수 와서 해라. 이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그 민주당 뭐가 달라지겠어요? 민주당 조기, 우리 문재인 전 후보의 조기 등판이 필요하다. 아니, 저는 조기 등판이라고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과 자기가 원래 품었던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는 플랜을 가지고 부산 자체를 변화시켜 보겠다. 대선에서 40%까지 근접해서 득표를 끌어냈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선 주자든 아니든 지금은 그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고, 그거는 중앙정계에서 뭐 당대표로 나온다든지 어떤 역할을 맡는 거랑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가나요? 제가 이런 말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이상하게 볼까봐 말을 못했는데 그게 있는 거죠. 이제 뭐 문재인 뭐 의원직 사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5년 뒤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 문 의원이 이제 정치를 뭐 활동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고 이미 이제 조금씩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서 방금 이철희 소장 말씀하신 대로 좀 김무성한테 질 수도 있겠죠. 누군든지 간에. 근데 이제 문 의원께서 다시 이제 부산 사람들이 또 실망감이 크지 않습니까? 야권 지지층들이. 거기 이제 전통적인 또 이른바 이제 진노 세력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 거기 좀 수술해야 될 때고, 또 영도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의원이 사상에 출마하셨지만은 원래 이게 고려 지역으로 들어있던 곳이에요. 이분이 거제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영도에서 쭉 살았어요. 어머님도 제가 알기로 지금 영도에 아직 계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뭐 부산의 중심이 연제냐, 사실상 고향인 영도냐, 뭐 사상이냐, 요렇게 하다가 이제 사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상사가 비교적으로 그 민주당이 좀 강세인 지역이에요. 제일 센 데죠. 지금 부산에서는 제일 센 데죠. 영도나 뭐 해운대 이쪽은 아유 상상도 못할 뭐 동구, 중구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누구를 적극 지원했는데 그 사람이 김무성한테 졌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책임을 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있다, 뭐 꿈틀거리고 있다, 이거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민주당이 다음 대선을 생각하면요, 절대로 이제는 지역 어프로치 갖고는 못 이깁니다. 지역주의 극복이 이 담론으로는 못 이겨요. 계층 담론으로 가야 돼요. 계층 프레임을 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지역 이름 고려, 이거 저는 이제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저는 조금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근데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이거. 이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거고,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사상사하고, 이 낙동강 주변 지역의 그 쪽과 이 부산 이른바 내륙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정서와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부산은 이미 문재인 것이다. 뭐 문재인 거라는 문재인하고 조경태만 당선된 그런 곳에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제가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안 여기도 PK 강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영 기자는? 딱 달라 얘기해서 안철수는 부산에 출마하는 것이 대선 주자로서 그래도 좀 무게 있는 행보라고 본다. 근데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그냥 기자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유권자 입장에서 4월 재보선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떤 평가 작업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유권자들은. 그러면은 뭔가 좀 그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링이 어딘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거론되듯이 만약에 노원병에 안철수 전 교수가 나오고 새누리당에서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 같이 그냥 뭐 그런 카드를 낸다면, 이준석 내세우는 순간 진다는 걸 알고 내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기면 좋고 져도 그만 뭐 이런 카드가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문재인한테 소수저로 붙였듯이 그랬던 것처럼 되는데 그런 링이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부산에 이 김무성 원내대표 부산 워낙에 부산 정치인이고 뭐 부산에선 새누리당이 강세고 그런 지역에 이 거물이 나와 있고 야당에서는 뭐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후보를 내서 이렇게 링이 만들어졌을 때
글쎄요, 뭐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흥미롭진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근데 부산이냐 그럼 뭔 서울이냐 얘기요? 떠나가지고 나는 방금 김혜영 기자 그 이야기는 반대하는 게요. 동의하지 않는 게 못 알아들었어 지금. 4월 재보선이 박근혜 정부 2개월에 대한 평가 선거가 되리라는 그 관측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내버렸다고 보진 않으세요? 아니요. 지금 국면이. 저는 이게 아까 여기 보면 원래 뭐 대선 패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게 있었는데 예.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정말 바닥이지 우리 지난 사람들 말고 해서 박근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우려하는 건 있죠. 근데 정말로 2개월 만에 돌아섰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그게 좀 범야권의 아주 오판이고 그런 식으로 박근혜 잘못하니까 우리 잘못한 거 자꾸 이렇게 쪼아대면 돼라고 하면은 또 안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2개월 만에 평가한다는 거는 사실은 무리인 거죠. 박근혜 지지율 떨어진 건 있지만 야권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인 상황을 놓치면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박 대통령이 참 잘 못하는 게 많은데 아마도 아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기대감이라는 게 내가 박근혜 좋아해서가 아니야.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내가 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잘해야지 우리가 다 같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심판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오히려 역풍이 엄청나게 불 거라고 봐요. 심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구도로 그러니까 저는 가는 이게 거지. 선거가 4월 24일 선거를 하고 나서 4월 25일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과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텐데 이게 만약에 평가의 의미가 없다면 유권자들한테 이 선거는 굉장히 관심을 끌지 못하는 선거가 된다는 거죠. 아니 뭐 관심을 끌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그렇긴 나는 하죠. 보는데 그렇긴 하죠. 모든 선거가 다 평가죠. 모든 선거가 다 평가고 여당으로서는 뭐 하루 만에 치른 선거라도 지면 아픈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박근혜 안 되겠다 이런 정도의 심판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좀 무리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인수위 시절부터 해온 것에 대한 이제 평가는 하는 선거가 되는 것도 맞는 얘기인 거고요. 심판보다는 평가에 좀 뭐 방점을 그건 두는. 당연한 거니까 그 어떤 재보궐선거는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니까. 노원병이 좀 깨름직한 부분은 안철수가 노원병 출마하는 것이 좀 그렇다라고 보는 시각 중에는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다는 점, 억울하게 사실상 의원직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팽배한 점.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여기 나온다는 것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또 정치도 이상 뭐 안철수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여지도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깨름직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 정서적으로 네. 그런 거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를테면은 예. 노회찬과의 어떤 그런 뭐 계승자로서의 안철수가 자기 할 일을 찾았다든지 이를테면은 이 불이한 그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삼성의 어마어마한 그런 실존하는 그런 무용의 권력들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뭐 선언적 의미의 그런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사실은 좀 그러니까 이게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예컨대 이제 진보 정의당하고 노회찬 의원하고 이제 좀 진보 진영의 일부에서는 이게 삼성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이게 뭐 선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새로운 뭐 여기 아까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뭐 평가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안철수식으로 따지자면은 뭐 새정치의 씨앗을 뭐 노원에서 시작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각각 생각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노회찬 의원이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건 맞는데 그럼 우리가 그분이 억울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진보 정의당이 거기를 그대로 단독으로 출마한 그 억울함에 대한 게 해결이 되는 건가? 그건 이제 이론의 민주당이 또 여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을 부분이고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기왕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은 입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명분이 있는 그런 승리였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그런 바람은 분명히 또 있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사실 한겨레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반영된 게 아닐까요? 이게? 3월 2일이죠. 예, 그게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출마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가 더 많았고 또 그 이후에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를 보더라도 노원병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던 것도 이게 근데 송호창 의원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선언이 반영이 됐다면 아마도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다. 이게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제 여론조사는 잘 뜯어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있는 거죠. 뭐 안철수가 다시 지금 사실 야권이 좀 질이 멸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견제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혹여 뭐 누구라도 나서면은 뭐 좋지 않겠다는 게 있고, 근데 뭐 좋지 않죠. 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가 더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 뭐 무조건 쉽다 이건 모르겠는 게 일려다야 구도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려다야. 노회찬 의원이 28대 때 홍정우 그 전 의원한테 떨어질 때 제 기억에 한 4%포인트 정도고 지금 김성환 구청장이 한 16%포인트 정도를 얻었을 겁니다. 더 17대로 올라가면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거기인데 그때가 이제 열린우리당, 부민주당, 지금 이동섭 출마 선언한 민주당에 나왔었고 김정기라고 거로 영어 학원 뭐 옛날 유명한 분이에요. 이렇게 있었는데 임채정 전 의장이 그렇게 많이 못 이겼어요. 그 3파전 때.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노원을 지역구 이동섭 민주당 위원장, 이분이 또 교회 장로님 아니십니까? 뭐 유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정봉주가 민주당 노원갑 위원장이고 노원을 위원장이 이동섭인데 80년대 때 한 사람은 수배자였고 한 사람은 그 수배자를 잡으러 다니던 형사였습니다. 아주 재밌는 개인의 뭐 관계입니다. 직업에 뭐 공무원. 지금은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진보정의당이나 노회찬 전 의원이 느낄 뭐 섭섭함 이런 건 다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부인 출마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하셨던 운동가 출신이고 이제 그건 대중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죠. 대중의 시선으로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섭섭함과 본인의 억울함은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당하게 의원직이 날아갔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로 조금만 더 대승적으로 판단해 보면 내가 이상하게 편들어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노회찬으로 상징되는 사회경제적 약자 내지는 노회찬이 걸어갔던 삶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타파 뭐 이런 것들을 살리려면 결국 센 사람이 나가서 제대로 맞짱 뜨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크게 보면 더 유익한 저는 구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 수용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원체 노회찬 전 의원만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분들이 부당하게 저렇게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정치는 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적 정리조차도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저는 정치적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두 개를 꼭 대비시켜서 왜 굳이 그걸 부정하고 가느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센 사람을 밀어주고 요건 또 다른 이야기하고 프레임하고 걸리는 게 야권 연대, 야권 단일화 부분하고 또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센 사람 뭐 진보 정의당이 아까 이제 진보 정의당이 만약에 지금 생각대로라면은 여기는 이제 노회찬이 억울하게 상실된 곳이니까 다른 곳은 도의적으로 내지 말고 뭐 우리가 라든지 아니면 방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회찬 입장에서 오히려 센 사람을 해서 붙여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요런 이제 신념 같은 걸 좀 더 이제 표출할 수 있지 않냐. 둘 다가 사실은 이제 야권 연대 단일화를 전제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유효한 전략이냐라는 건 또 이제 연결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아니, 지금 단일화가 유효한 전략이냐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야권 연대 단일. 그러니까 이게 4.1 총선에서부터 지난 대선까지 이어졌던 그 이제 흐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범야권에. 그게 이제 계속 살아 있느냐 없느냐. 실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노원병에 후보를 낼까요? 못 내요. 못 낸다. 이동섭 위원장은 무조건 나간다고 혹시 선언을 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죠. 무조건 15%는 항상 민주당 고정표가 나온다. 못 내요. 못 낸다. 그러면은 민주당 차원에서 후보를 안 낼 것이다. 기호 2번은 없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거 어떻게 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붐업될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신당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뜻으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당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아, 아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송호창 의원이 보도자료 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었죠. 무조건 반대 연합의 뭐 시대는 안 되고, 제가 아까 뭐 단일화 이야기한 게 그건데, 시대는 아니고 이제 뭐 경쟁의 뭐 체제로 가는 뭐 그런 야권끼리, 식의, 야권끼리.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런 바가. 그럼 뭐 유추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뭐 4월에 신당 이건 아닌 거죠. 뭐 이번 4월 24일 물리적으로도 안 되는. 아니 뭐 물론 4월에 신당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안철수의 독자적 정치 세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뭐 많이 잘 되면은 예. 인기가 좋고 잘 되고, 만약에 안철수도 뭐 4월 재보선에 압도적으로 이기고 또 그 세력에 대고 인기가 좋으면 할 수 있겠죠. 인기가 좋아가지고 민주당은 인기 없다, 당신 인기 있다 하면 신당 안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을 민주당 주류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하는 후보를 낼 차원에서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후보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 뭐 의총에서 누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독수리가 부화하기 전에 예. 죽여야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전 교수 쪽에서 만약 신당을 얘기하는 건 바보짓이고요. 바보짓일 겁니다. 이번 선거의 성평을 놓고 보면 전혀 실익이 신당 없는 얘기 안 해도 문제고. 뭐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리고 마음 또 먹을 하나, 수 있는 토양만 더 마련된다면 중요한 거는요. 안철수 전 후보가 신당을 전제하고 움직이는 것도 잘못이라고 봐요. 저는. 민주당은 우연한 정책 실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실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내지는 혁신을 추동할 수 있을지라는 길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빼놓고 무조건 신당 간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 예를 제가 볼 때는 들어서요, 과도하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대선 후보 단일화 때 뭐 캠프 사람들도 여러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뭐 후보 본인도 좀 달랐겠죠. 근데 어쨌든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저쨌든 그러면은 이미 자기가 이 민주당의 방금 뭐 소장님이 말한 거죠. 어느 정도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실체하고 역사성하고 이 정통성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경합 내지는 뭐 연대 뭐 이런 이제 대상인 건데 네. 신당을 하건 말건과 별개로 뭐 여기는 척결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스스로가 자기 이제 뭐 불과 1년 전에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됩니다. 안철수 정교수한테. 그렇죠. 아니 정치에서 뭐 그게 아니 어딨어. 그게 아니 특히 처음 시작한 사람은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명분을 잡고 가는 네. 입장에서. 근데 후보를 냈다고 쳐요. 네. 민주당이. 네.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그래도 민주당 후보는 무조건 3등 아니에요. 2등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민주당 후보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글쎄요. 않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 아니 그 어차피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신당이 막아지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력은 잃게 되는 건 분명하죠. 아니죠. 예. 민주당에 의해서 안철수가 핍박받았다. 네. 예? 그러니까 눌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중적 열망이 더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안철수 전 교수는 안철수 현상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와줘야 된다.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 본다니까. 나중에 또 당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는 뭐 언제 당했나? 당했지.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또 당했나 그 주체 민주당이 당했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네. 당했다고 난 생각해요. 아. 여기는 안철수 전 교수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민주당은 사실은 안철수 때문에 안철수 전 그 후보의 존재 때문에 전전긍긍한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전전긍긍한 거 아니에요. 눈치 보기 바빴고. 자기 길은 그죠? 못 걸었죠. 뭐 어쨌든. 그랬는데 사실은 또 대선을 치러보니까 안 전 교수가 그렇게 넉넉한 리더십을 보여준 건 또 아니에요. 뭔가 좀 부족한 것도 많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대선 때 도와준 건 사실 아니에요. 어쨌든 후보적으로 사퇴했고 단일화 해줬고 선거 기간에 목도리도 걸어주면서 도왔잖아요. 노란 그런데 목도리. 국회의원 하겠다는데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 너도 정치를 제대로 시작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후보를 해서 밟아버렸다 이러면 그건 죽는 수죠. 정당이 그렇게 가서는 잘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아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 좀 뭐 가까운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 좀 거론됐던 인물들이 쭉 한 10여 명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저도 못 나갈 수도 있다. 왜냐면은 내가 총알바지로 나가지고 아까 말한 안철수를 찌르는 창 역할을 하면은 뭐 당도 당이고 본인 개인의 이제 정치적 미래가 좋지 않을 것이다. 뭐 하여튼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안철수 전 후보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굉장한 탄력을 받아서 신당을 만든다. 민주당에서 그 신당으로 갈 의원들이 한 몇이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니까.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잖아. 당선되면 내가 볼 때 내가 만약에 안철수 전 의원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민주당 혁신을 추동하라 그럴 거예요.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해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압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고 도저히 아니라는 판단이 대중적으로 확인될 때 그럼 제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배지 달았다고 그럼 난 독자정당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오케이. 그런 수순이라고 해서 혁신이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죠? 저는 안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게 있는데 안철수 전 교수가 움직이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위계식이 또 생겼거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지금 초장에 뭐 누가 봐도 잘 못하잖아요. 네. 보수 쪽에서 봐도 이게 민주당에 대한 독이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잘 못하면요. 네. 안철수 전 교수한테 독입니다. 민주당이 잘해야지 자기도 막 정신을 차리고 경쟁을 하고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러면 가만히 있어도 막 오거든. 일단은 지지가. 그러면 이게 너무 쉽게 가려고 하면 나중에 또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니, 도미노 효과예요. 혁신을 하려면은 결국 당에서 뭔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나서갈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주체가 없잖아요. 희상형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 솔직히 얘기해서. 교수가 감안해야 될 것 중에 지난 대선에는 대안이 안전 교수가 유일했잖아요. 예. 이제는 대안이 유일하지 않아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로서 다른 대안이 있다니까. 2010년을 생각하든 지금의 민주당 주류 지도부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냥 꽃놀이 패가 아니에요. 그죠? 5년 뒤에 내가 뭐 누군지 얘기 안 하지만 지리적으로 상황이 많이 가까워 달라요. 있는데 계신 분이 좀 물리적 거리가 물리적 거리가? 누구지? 지역구? 아니 이거 마포구는 내가 아니고 그 얘기로 너무네. 별개로 네? 그 박원순? 차기 대선 주자 조사하니까 박 시장이 잘 나오더만요. 그 얘기와 마포하고 별개로. 가깝다 이 아, 멀어. 여기서 시청까지 숨겨져. 아니, 그러면은, 자, 좋습니다. 이게 좀 이게 꽃놀이 패가 아니라 너무 거시적으로 볼 거 없고, 5월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나와야, 뭐, 민주당의 혁신이라면 혁신이고, 비주류가 잡죠. 비주류? 누가? 김한길? 아 누가 됐든 비주류가 잡죠. 비주류가 잡는다. 서울신문은 문재인 조기 등판론도 나옵니다. 불가능하다? 나오면 나올수록 내보다 비주류가 더 잡아요. 나오지 않는 것이 비주류가 보기 게임하기 훨씬 쉽죠. 당신 때문에 졌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치적 책임의 부분이 과욕으로 보이거든. 과욕으로.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닌데 왜 나왔냐 이런 정서가 확산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문재인 전 후보를 그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자산인데 왜 그걸 그렇게 써요. 근데 거꾸로 다른 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2097년에 유해창 대표가 당시 총재가 깨졌잖아요. 네. 그리고 복귀하는데 시간 제법 걸렸어요. 그 당은 이미 유해창 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인데도 복귀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는 건 여론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패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숙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 후보가 지금 밀고 나왔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역풍이 상당히 불 거예요. 비주류가 잡으면 혁신이 가능할까?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정권 바꿔봐도 잘한다 못한다는 보장은 없죠. 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순환이 돼야지 서로 경쟁이 되고 견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친노주류가 너무 오랫동안 잡았다. 뭐 사실 오래지도 않지만 뭐 부활된 것도 얼마 안 돼 당합당 사실은. 생긴 이래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요 후보 당권을 하니까 오래 한 것처럼 보이는 결정적 국면에 잡았지. 길진 않지. 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작년에만 당대표가 6번 바뀌었어요. 작년에만. 예. 민주노동당이요. 네. 처음에 되게 인기도 좋고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소위 2000 말하면 이제 NLPD가 같이 세운 연합정당이잖아요. 2004년만 해도. 이제 뭐 한 선거를 좀 잘못하고 하면 지도부가 책임을 져요. 네. 그럼 이제 이쪽 세력이 이제 6대 4로 앞서고 있어도 한번 죽어줘. 그럼 4를 먹는 세력이 한번 당권을 잡아.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네. 계속 뭘 잘못해도 투표하면 또 이기고 NL 또 이기고, 이기고 NL 그런 이기고, 식으로 하면 당이 좀 당권파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이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가 하면 잘할 것 같냐 이게 아니라 좀 바꿔줘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당권 교체 안 해가지고 저기 통합진보당이 깨져버렸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저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친노, 이른바 주류로 불리는 이분들이 그 컴백 시점을 그 지방선거, 2014년 14년.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하고
다시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완패하고 잡으면 뭐합니까 근데? 아니 총선 공천권을 주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굉장히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주류에 속한 어떤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거 도대체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이제 뭐 근데 아니, 민주당이요. 예. 중요한 건 지방선에서 완패하면 총선도 힘들어요. 총선도 힘들고 총선 대선도 깨지면 힘들고 대선 또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어느 사람이든. 예. 지금 민주당은 빨리빨리 혁신하고 해서 지방선거 때부터 자력으로 뭔가 부활을 해야 돼요. 자, 2010년에는 촛불 때문에 부활했잖아요. 자력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 세팅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서 약간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저는 곧 안정될 거라고 봐요. 마냥 이렇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 거. 그리고 이 뭐 너무 그리고 지금 당장 민주당 소속 지방단체장,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여론조사 해보면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강원도 충남이 참 걱정입니다. 거기 강원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울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은 지금 잘 나오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잘 나오는데. 근데 그렇죠. 민주당이 야권의 박 시장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이 박 시장이 인기가 좋은 건지 민주당 시장이라서 인기가 좋은 건지 아니잖아요. 박 시장이니까 그건 인기 아니지. 좋은 거지. 아직도 그 민주당 들어갔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들어가셨습니다. 민주당 어떤 합류하셨죠.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농원병은 포기한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도하게 뭐 누굴 넣어가지고 의미를 세게 붙자 부여하면은 이러면 평가가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의 특성상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 2석 정도 오히려 이제 의미 부여를 낮게 하고 본질적으로 이 전국 관리에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은 나는 신경 안 쓴다로 갈 가능성이 높지 근데 않을까. 이건 좀 여담인데 지금 이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로 당의 존재가 참 없어요. 이게 지금 청와대하고 당청 사이 관계 어때요, 지금? 리모컨이죠. 리모컨. 청와대에서 이러면은 당이 움직이는. 그대로 가고 있죠. 그 당내에서 불만 없어요? 불만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도 주류 비주류. 그리고 제가 아까 구도다 소금, 보니까. 5년 전 소금 역전.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삼성동 집, 네. 자택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삼성동이 아니라 논현동. 아, 논현동. 네. 첫날 보면은 이렇게 같이 주먹을 쥐고 한 12명의 의원들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네. 뭐 친박 쪽 인사한테 들었는데, 요즘 이상한 이야기 하는 놈들이. 사들이 보통 요 사진 속에 이제 뭐 있다, 뭐. 그 이상한 이야기는 그쪽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맞는 말씀들 하시는데. 윤태곤 기자 보시기에, 윤태곤 분석가 보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손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치적 환경에 달린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그쵸.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뭐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김영삼 대통령이요, 우리 뭐 지적 중에 하나가 이제 전노 이제 과거사에 대한 그 법정에 세운 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 잘 지내고 지금 장윤석 의원이라고 그분이 이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는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처음에 이제 그랬지. 말도 남기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비자금 사건이 뭐 4천억이 터지면서 박계동이 막 그 그렇죠. 점표되고. 비자금이 터지니까 이상하게 12.12가 재평가되던데 논리적 연계를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돌파구였다는 거죠. 그럼 박 대통령도 뭐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은 뭐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러 효성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비자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그널은 줄 수가 있죠. 다 보고 있다. 다 파악하고 있다. 뭐 이런 시그널은 충분히 날리겠지만은 실제 뭐 어떤 행동은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급격한 전국의 변화가 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 출연자마다 이렇게 나와서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시네. 나오는 사람만 다 물어보시네. 근데 그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뭐 문제가 돼서 막 또 검찰에 불려다니고 하면 야당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것도 아까 말한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네. 김영삼 대통령이 별 실익이 없어요. 보세요. 3당 합당했어. 노태우하고 같이 했어. 네. 근데 자기가 노태우를 보냈어. 인기가 높아졌잖아. 그럼 MB
만약에 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안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간다 쳐. 네. 그럼 누구 인기가 높아지겠어요? 박근혜 인기가 높아지겠죠. 아, 근데 또, 96년인가, 95년인가 겨울에 감옥 보냈잖아요. 96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새정치국민회의가 수도권 선전했어요. 아니 이제 근데 이제 오히려 그때 이제 신한국당이 선전했다고 보는 평가들도 이제 사실 더 지는 건데 수도권에서 그때 뭐 이회창, 홍준표,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96년에 다 나왔거든요. 그때 불이익 김문수 받았죠. 같은 사람들이. 아니, 근데 당시에는, 당시 신문들 평가는 새정치국민회의가 선전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때 또 신한국당이 근데 이제 과반을 넘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과반이 안 됐어. 새로운 피를 많이 수혈했죠 그때 진짜. 정치권 96학번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죠. 16년이면 자민련이 김문수. 있지 않았나? 자민련이 그렇죠. 네. 그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 안상수 이런 사실 유명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전력으로 치면 또 말하자면 진보 쪽도 되고 확 YS한테 다 갔죠. 근래 풍미하는 사람들은 되게 96년에 네, 96 많이 전개에 학번들이. 들어갔죠. 96학번들. 네. 그렇구나. 그렇죠. 정동영, 물조금. 근데 저는 참 그때 보면서 DJ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그 김영삼의 그 역사 바로 세우기 그 흐름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게 신한국당이 압승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판단을 했지만 수도권을 기반으로 해서 DJ의 그 새정치국민회의가 상당한 선전세를 보이면서 와 이거 정말 이게 근데 그게 있어요. 정치적 이벤트가 우리 각인돼서부터 그런데 그때 정말로 안 좋았던 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뭐 어디 다리입니까 성수대교 무너지고 뭐 육해공이 뻥뻥 터지던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민심이 아주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한국에 선전했다 평가받는 이유가 진짜 정치적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이제 돌파를 해냈던 뭐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이번 박근혜 정부 때 큰 선거가 총선 한 번 있고 지방선거 한 번 있죠. 그리고 있지. 당연히 다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그 연령 구성은 어떻게 변할 건가 한번 이제 그 인구조사표를 가지고 통계청 자료로 봤더니 20, 30대층은 줄어요. 비율이.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얼마 전까지만 60% 아니었습니까? 아니 60%가 아니지. 비율이- 20, 30, 40이 60%였지. 근데 이제 20, 30대가 5, 60대 견줘서 한 거의 뭐 5,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지더라고요, 점점. 연령 구성 변하는 거는 혹시 뭐 정치 지형에 아니,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겠죠. 네, 있죠. 그러니까 그 정치 지형을 할 때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걸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어떤 세대의 정치 상황을 볼 때는 우리 세대 효과를 따지잖아요. 근데 연령 효과라는 것도 또 있거든요. 나이 들면 사실 보수적으로 좀 돼요. 그런 게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정밀하게 좀 짚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그게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딱 한 4, 5년 뒤에 있을 선거가 딱 386이 딱 50대가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20대가 완전히 보수화되지 않는 이상이라면은 20, 30, 40, 50 요 세대들이 그래도 야권에게 우호적인 그런 층으로서 오히려 외연이 더 넓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2004년 17대 총선 직전에 그 탄핵 직후에 그 탄핵하고 이제 그 정동영과 노인 폄하 발언 나오기 직전에 열린우리당 분위기 정말 좋을 때 예. 그때 기사들을 찾아보시면요 20년 동안 장기 집권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수는 끝났다. 무슨 박정희 딸을 구원투수라고 데리고 오고 있는데 말이 되냐. 386들이 이제 뭐 데모했던 사람들이 다 사회해서 20년 동안 장기 집권이다 그랬었거든요. 6개월 갔나? 그 재보선 41년 패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연령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정치 집단이 얼마나 노력하고 성찰하고 맞춰서 가느냐 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386들이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다기보다는 투표를 안 했다. 안 했거나 새누리당에게 표를 던졌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럼요. 네. 우리가 미국 정치에서 레이건 데모크라시라고 하잖아요. 민주당 중에 레이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겠어요? 그런 게 있고요. 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막 누군가가 장기 집권할 거다라고 보는 전망은 다 틀렸어요. 미국에서도 거의 다 틀렸고요. 오바마가 2008년에 됐을 때 그 유명한 정치 전략가는 민주당의 40년 전성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2년 뒤에 중간선거에서 깨져버렸어요.
또 그때는 공화당이 또 광분했거든요. 야, 드디어 이제 또 이제 판을 뒤집겠다 그랬는데 대선을 졌지. 또 그 2년 때 대선은 또 깨져버렸어요. 김혜영 기자가 그 세대 분석한 거는 부질없는 짓이었나요? 아니, 근데 이 지형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만 기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 분석에 연계는 돼야 얼마나 돼요. 대응을 잘 하느냐가 문제지. 그냥 여기는 옛날에 뭐 데모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요 지금 70 드신 분들이 4.19 세대입니다. 그렇게 그냥 이제 나이막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지금 세대 아까 말한 이제 계층적 정치에 대한 이제 요구가 뭔가 거기에 맞추는 쪽이 이기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새누리당은 어쨌든 이번에 잘했죠. 선거 운동을 잘했죠. 좌클릭도 하고 지금 뭐 공약 뒤집는다 이야기 나오지만은 잘 맞춰 들어갔던 면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 이제 뭐 끝내야 될 시점인데 세대 얘기를 꺼낸 거는 20, 30대 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던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돌아온다는 게 우리 정치에 또 어떤 파급력을 갖게 될지 앞으로 다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였습니다. 방청 신청은 뭐 아래 자막이 나가시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그렇죠? 정도로 자막이 얘기를 나가는 마무리하면 걸 어떨까 보시면 싶은데 된다고 그래야지. 나가시는 걸 보신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유영민 돼지부터 한마디. 네. 한마디 하라면. 네. 예. 하여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아유, 이게 뭐, 안 교수가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몸값이 높아지는 건지 말하기 불편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몸값이 높아지길 하여튼 뭐 바라는. 계속 불러주십시오. 예. 소장님. 뭐 할 얘기는 뭐 많이 했고요. 근데 굳이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민주당이 좀 저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 지금 정부조직법 갖고 이렇게 실갱이하는 거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화통하게 통과시켜줘라? 네. 조건 없이? 아니죠. 이미 협상한 게 있잖아요. 타입, 내가 볼 때는 정부조직 법안은 거의 타입이 돼 있어요. 나머지 때문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다른 국민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210회는 여기까지고요. 211회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